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매출 채권 회계 처리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출 채권 뭐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물건을 팔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매출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건 팔고 권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요 관련돼서 매출 채권 안에 다시 들어가 보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고 바드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순수하게 신용 매출로 인한 매출 채권.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나중에 갚으세요 이렇게만 된 게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드러움은 뭐냐면 그 신용 매출에 대해서 어음을 받은 거야. 그 어음이라는 증서에다가 좀 뒤에서 보겠지만 적어서 조건을 적어서 언제 꼭 결제하겠다. 이거 적힌 걸 받은 걸 바드러움. 그래서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게 매출 채권인데 그거를 순수하게 돈만 못 받은 상태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어음이라도 받은 상태 이게 바드러움. 이렇게 두 개로 매출 채권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근데 뭐 어음으로 받든 외상 매출금으로 받든 결국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거라서 재무상태표에 보여줄 때는 매출 채권이란 하나의 계정으로 모아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 10억이 있었고 바드러움은 없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10억이 되는 거고, 외상 매출금은 빵인데 바드러움이 10억 있었다. 그러면 결국 물건 팔고 돈 받을 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의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의 10억으로 기록되는 거고, 여기에 5억 있었고 여기에 5억 있었다. 이때도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 10억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부적,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는 외상 매출금 상태랑 어음 받은 거랑 서로 결제 방식도 약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관리할 때는 계정을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보고할 때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합쳐서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에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요 관련된 분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서울의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 관련된 거래 내용입니다. 자, 20만 원의 상품을 종로에 외상으로 판매한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생긴 거죠. 매출, 수익의 증가, 수익은 이익을 증가시키니까 대변 잔액, 이익이 원래 대변이니까 수익의 증가는 대변, 매출 20만 원이고, 요걸 현금으로 못 받고 외상으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어음 같은 것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 커지고 매출 20만 원이 생기겠죠. 외상 매출금 20만 원, 매출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과 관련된 거래 내용이다. 이번에는 40만 원을 매출하고 30만 원은 현대가장사가 발행하는 당좌수표를 받았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는 바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에 해당되는 거죠. 통화대용증권에 해당되는 거라 현금으로 기록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되는 거죠. 그럼 30만 원 현금으로 받았고 10만 원은 외상 상태다. 그 다음에 매출은 40만 원. 그러면은 현금 30만 원 들어왔고 상품 매출이 40만 원 있었고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종로 상사에서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약석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은 그냥 나중에 줄게 이 정도였다면, 이걸 어음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는 외상 매출금과 어음을 따로 내부적으로 그 금액 집계하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계정 쓴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이 20만 원 줄고 그걸 어음으로, 바드러움으로 바꿔야 되겠지. 바드러움 20만 원, 외상 매출금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로 상사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2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요거 좀 전에 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여기 바드러움으로 받은 거 요거 지금 살펴봤으니까 외상 매출금 관련된 분계, 그냥 외상으로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어음으로 다시 받으면 외상 매출금 줄이고 바드러움으로 기록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죠. 그렇게 복잡한 분계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요거를 좀 보겠는데, 수취채권은 뭐냐면 이거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채무는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요게 있는데, 항목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공부할 건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 봤으니까 좀 분류를 해보면, 여기서 상거래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는 이 사업의 고유한 영업활동, 예를 들어
가구를 팔고 있다. 그럼 가구를 파는 게 상거래. 그다음에 자동차를 팔고 있으면 자동차를 파는 게 상거래.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팔고 있다면 에어컨을 파는 게 상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상거래, 원래 고유한 영업활동에서 외상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거, 권리가 생긴 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을 어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거래, 과일을 사다가 판다, 아니면 가구를 사다가 판다. 그럼 가구를 사면서 돈을 안 줬다. 그러면 그건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구를 사오면서 돈은 안 줬는데 어음을 발행해 줬다. 나중에 언제 갚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급어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가구를 팔고 있는데 그걸 운반하는 자동차를 쓰다가 중고가 돼서 매각했다. 그럼 이거는 원래 영업활동, 원래 고유한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야. 그럼 자동차를 팔아서 돈 못 받은 건 일반적인 건 아니죠. 항상 생기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미수금이라고 표시합니다. 미수금. 그리고 이 미수금 부분은 돈 못 받은 거를 직접 그냥 신용으로 못 받았든 어음을 받았든 다 합쳐서 그냥 미수금이라고 기록해요. 사실 미국 같으면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없는 그냥 합쳐갖고 매출채권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건 별도로 관리하는데 미수금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그 가구회사인데 중고로 차를 샀는데 돈은 안 줬어. 그러면 얘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고유한 영업활동에서 물건 팔고 돈 못 받으면 외상 매출금,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 그 다음에 가구회사가 가구를 파는데 그 가구를 팔려고 가구를 사오면서 돈 안 줬으면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돈을 안 줬는데 어음 줬으면 지급어음. 이렇게 되는 거고, 가구회사가 그거를 운반하던 차를 팔고 돈 못 받았으면 미수금.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사오고 돈 안 줬으면 얘는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으로 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실을 빌리고 보증금을 줬으면 임차, 빌려서 준 보증금, 자산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죠. 거꾸로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그럼 이거 나중에 갚아줘야죠. 그러면 이건 부채야. 임대 보증금.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줬다. 우리가 물건 사올 건데 일부 계약금만 미리 줬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 지급하면 물건을 받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선급금, 미리 준 돈, 계약금으로.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대여금. 그 다음에 돈을 빌렸다. 그러면 차입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갚아야 되는 거고 이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그냥 받을 권리가 있는 것만 이래 놓으면 성격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권리도 성격별로 나누는데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음을 별도로 표시하는 건 상거래에서만. 이때 물건 팔고 돈 못 받으면 받을 어음, 그 다음에 물건 사오고, 그 상거래 관련된 물건 사오고 돈 안 줬으면 지급어음, 이렇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어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냥 해당 성격에 맞는 계정에 적어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를 분류하는 전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계정들도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 중에 우린 요걸 보고 있는 거죠. 요거 고유한 영업활동에서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거, 요거 외상 매출금 받으러, 요거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수취채권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기업 거래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음이라는 게 어떻게 발행되고 진행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일자에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러 약속한 증서. 그래서 발행한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발행자,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주식회사 서울 받을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요걸 약속한 증서야. 약속 어음. 근데 그때 언제 주느냐? 지금 발행한 날은 1월 1일인데 앞으로 3달 뒤에 3월 31일에 국민은행 서린동지점 여기 가서 달라고 하면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어음상의 날에 갔을 때 안 주면 이건 부도예요. 니네가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그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고 가서 달랄 수 없고 요걸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어음 수취인 이게 이제 돈 받을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건 사간 애가 나한테 이렇게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팔고 우리는 외상 매출이 되는데 어음을 주면 1월 1일 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어음을 주면 3개월 뒤에 이제 은행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음 채무자가 3월 1일 이전에 그 어음 금액에 해당 3월 31일 이전에 그 어음 계좌, 이거 당좌 계좌에서 보통 어음도 같이 발행합니다. 그 당좌 계좌, 어음 계좌에다가 요 100만 원을 넣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3월 30일에 갔을 때 돈이 없겠죠. 그러면 부도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요 지급일 전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놔야 되는 거야. 넣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요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어음을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해. 대신 결제를 받아달라. 이걸 추심이라 그래요. 추심을 의뢰하고 그러면 우리 거래은행 이 사람이 요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에 어음 추심 결제 금액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여기서 잔액이 있으면 빼가지고 이쪽 어음 넣었던 계좌 은행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음이 결제가 된 거야. 그래서 어음 결제를 확인하면 돈이 들어온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음 발행인 이 사람이 채무자, 그 다음에 어음 수취인 이 사람이 채권자, 그 다음에 발행한 은행 여기 뭐죠? 발행인의 거래은행 이게 지급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야 하는데 보통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게 어음입니다. 수표랑 비슷하죠. 수표랑 비슷한데 수표는 발행하면 바로 돈을 줘야 되고 어음은 요 지급 기일에 가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 여러분이 동영상 보셨으면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한 거냐? 수표에 요 날짜를 이렇게 민 거야. 3달 뒤로. 그럼 거의 어음하고 성격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현금 통화대용증권에. 그래서 요게 어음 발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어음 발행의 과정을 이해하시면 분계가 좀 더 쉽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걸 분계하는 거 이제 보죠. 같이 한번 보면 이출 상사의 상품 24만 원을 판매하고 약속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 24만 원, 매출인데 어음은 받았으니까 그다음 매출 24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상품 30만 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매출이 생겼으니까 여기 30만 원 생기고 근데 이건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던 토지 취득원가 20만 원을 일출 상사에 처분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때는 어음으로 받았어도 토지를 처분한 거는 여기는 원래 고유한 영업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쓰던 토지를 판 거니까 이거는 상거래, 정상적인 원래 영업활동의 거래가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물건 팔고 그 토지 팔고 돈 못 받은 거니까 뭐로 기록한다? 미수금. 미수금일 땐 따로 어음을 표시하지 않는다. 영업활동 관련된 것만 지급어음 받을 어음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돈 못 받은 거니까 정상적인 거래에 생긴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 생긴 자기 고유한 영업활동 거래에 생긴 건 아니니까 얘는 미수금으로 기록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어음 관련해서는 또 배서가 있어요. 배서가. 그럼 배서는 뭐냐? 이 배서는 등배자예요. 등에다가 적어준다는 거야.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3달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어음 상황이라면 3달 뒤까지 어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어음을 주고 야, 이거 가져가서 3월 30일 은행에 가면 돈을 줄 테니까 이거 주고 좀 돈을 빌려줘. 돈을 좀 줘. 그래서 어음을 양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되니까 그냥 외상 매출금보다는 현금화하기가 좋은 거죠. 응?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배서라고 하면은 그 뒤에다가 줄 때 뒤에다가 내가 원래 어음 받은 사람이고 얘한테 양도했다는 걸 적어주는 거야. 요거 어음의 배서라 그래요.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뒤에 어음 뒤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넘겼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으면 돈이 그 사람 돈은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의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갔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네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는 대신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 배설한 사람들은
다 대신 상환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배서가 있을 때, 어음을 그러니까 양도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부도가 나면 우리한테 갑자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서로 회계처리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우발 상황이라 그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부도만 나지 않으면 정상적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을 때 문제가 없고 부도 났을 때만 추가적인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으면 어음상의 권리는 소멸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한테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한번 보죠. 40만 원을 구입하고 어음을 받았어. 40만 원을 구입하고 비품 40만 원을 구입하고 어음을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 받을 어음을 배서해 줬다. 그러면 비품 40만 원이 생겨야 되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면 되죠. 이걸로 결제를 했으니까 내가 소유권이었던 어음을 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비품 줄고 받을 어음이 줄면 돼. 그 다음에 배서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따로 회계 처리할 게 없어. 우리가 이미 양도해버린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으면. 근데 언제 문제가 되죠? 부도가 나버리면. 그때는 우리한테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사로부터 약속방 50만 원이 만기에 추심돼요. 요 만 원을 차감한 49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 어음으로 받은 거, 받을 어음이 결제가 된 거야. 받을 어음이 50만 원 줄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간 거죠. 10만 원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현금, 보통 예금이 49만 원 생기는 거지. 여기가 49만 원입니다. 49만 원. 49만 원이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어음을 할인한 어음,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우선 어음과 관련돼서 배서하는 부분 받고,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면 그때는 우리한테 의무가 생깁니다. 부도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은 뭐냐면, 요 할인은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어음을 이제 3개월 뒤에 얼마 돈 1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 뒤에 누구한테 줄 때는 얘가 2달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자를 좀 까야겠죠. 그 부분이 할인이야. 할인이란 말이. 그래서 어음 만기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 대금으로 대금을 받은 어음, 요거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할인은 얼마 하느냐? 어음 대금에 연 이자를 곱한 거에다가 그 결제일까지 날짜 수만큼에 해당되는 건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매각거래라고 하면 할인된 어음의 위험과 보상을 다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야. 나중에 부도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이때는 그냥 팔아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할인료에 해당되는 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무슨 의미냐? 요거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 매출 채권을 그냥 팔아버린 거야. 팔면서 일부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요 할인료를 완전히 매각하는 거래. 우리한테 아무 의무가 없는 방식으로 매각해버렸으면 그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기 시점에 우리가 별도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로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차입거래. 차입거래는 뭐냐면 이거 할인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네가 다 갚아야 돼. 다시 의무가 생겨.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담보로 준 꼴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위험과 보상이 양수인 이 금융기관에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 빌린 거지. 어음 결제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자 비용으로 기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자 할인료에 해당되는 걸, 그 다음에 나중에 만기되면 어음 들어온 것만큼 단기 차입금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 차입 거래일 때는 그때 받은 돈도 그냥 어음을 담보로 차입한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차입금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음 만기가 되면 차입금과 받을 어음을 서로 상계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매각 거래면 아예 판 거야. 매출 채권을. 그래서 매출 채권을 받을 어음을 바로 없애고 돈 들어오고 난 그 할인료는 매출 채권 팔아서 손해 본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차입 거래 권리 의무가 우리한테 있으면 그냥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다. 그럼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인료는 이자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나중에 결제 받으면 요 어음에서 결제 받은 걸로 차입금을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이 줄고 어음도 줄고 어음에서 받은 돈으로 차입금을 갚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음의 할인 같이 한번 봤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2개월 보유했고 이거를 2월 1일 날 7월 1일에 받는 어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2달 보유하다가 이거를 할인해서 은행에 줬는데 뭐 매각 거래일 수도 있고 차익 거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할인은 몇 달 하는 거예요? 3달 하는 거죠? 그러면 3달치 이자를 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할인료는 여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우리가 어음에 기록돼 있다면 연이자율이 12%였을 때 12달 중에 3달치 해서 3만 원을 이자로 띄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무이자부 약속금 100만 원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은행에 20% 할인율로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할인에 대한 약속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됐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정된 거래, 매각 거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100만 원을 팔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3만 원 이자, 그거는 처분하면서 돈 못 받은 거니까 처분 손실이고 나머지 97만 원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97만 원만 돈 들어오고 현금 아니면 예금일 수 있죠. 그다음 3만 원은 할인료 부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걸 모두 이전시켜서 팔아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야. 받을 어음에 100만 원 받을 권리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 받을 때 따로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차입한 거래니까 요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100만 원을 차입했는데 이자 미리 띄고 나머지만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 날은 현금은 97만 원 들어왔고 차입은 100만 원 했는데 3만 원의 이자 비용은 미리 가져간 거니까 이자 비용 3만 원, 돈 미리 띈 거, 선이자 띈 거, 그 다음에 97만 원 돈 들어온 거 합친 게 전체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7월 1일 날 이제 결제 받으면 어음이 제대로 결제가 되면 그때 받을 어음에서 결제받은 100만 원으로 차입금 100만 원을 갚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입 거래라면 단기 차입금으로, 매각 거래라면 받을 어음 자체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아시겠죠? 그래서 어음의 할인과 관련되는 거 같이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거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 있는데 이 받을 어음이 이제 증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설할 수도 있고 할인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정리해 놓으셔야 매출 채권 관련된 회계 처리 전체를 제대로 여러분이 사항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같이 한번 매출 채권 회계 처리 정리해 봤습니다.